제국주의와 제1동포, 식민지 시대의 제1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지위를 보면 일본 제국의 식민이라고 하는 그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것은 한일 병합과 함께 일본 국적이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제1동포들에게 당연히 강제 부여가 됐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사할린인들에 대해서는 국적 선택의 기회가 나름대로 부여가 됐었던 데 대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동적이고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강제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전후 제1한국인들의 일본 국적 박탈과 또 동시에 연동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의 한국인 제1동포의 국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강제로 일본 국적을 부여했다가 일본 국적에서 강제로 박탈하는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인과 강제로 일본인 국적을 부여받은 한국인들은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일본인 내지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서 보면 일본 본토를 내지인, 일본 본토 이외의 한국이나 한반도나 타이완 같은 경우를 외지인이라고 해서 내외로 구분을 하는데, 내지인인 일본인이나 외지인인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제국 일본의 식민으로서 평등하다. 그래서 일시 동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법 적용의 법 논리상으로는 평등하다고 그러지만 법을 적용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지인 일본인과 외지인으로서의 한국인들의 엄격한 차별이 존재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외부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대만이나 조선은 일본이고, 따라서 대만인이나 조선인은 그런 대만인이나 조선인의 구별 없이 이들이 모두 일본인, 즉 일본 제국의 국적자다, 일본 국적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면서 강조해 마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 땅이고 일본 국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 이거는 내 땅이고 내 국민이다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데 대해서 일본 내부에 대해서는 호적상으로 내지 호적,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제1동포들의 경우가 이제 그런데요. 이제 이들의 일본에 가서 또 이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하면서 이제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호적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 호적에 이 같은 일본이니까 일본인들이 하는 그런 호적에 이 사람들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지 호적이 별도로 있고, 또 한국인이나 또는 타이완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각 대상으로 하는 내선 호직, 이거는 이제 조선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내대 호적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대만인은 일본인 호적과는 약간은 구별되는 내선 호적, 대내 호적으로 차별을 두어서 이 호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호적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법 시행에 있어서도 예컨대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에도 노동 임금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격차를 묵인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빈번하게 발생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한국인을 감시 단속을 위한 통첩이 몇 차례 있었는데, 식민지화 한 초창기인 1913년에 조선인 식별 자료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고, 1916년에는 조선인 중에 시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규를 정하고, 21년에는 조선인의 시찰 단속에 관한 건 같은 것들이 이제 통첩의 형태로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민화와 이제 제국 신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황민화라고 하는 것, 그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도 식민지의 사람들도 일본의 국적인 만큼 천황의 신민이다. 그래서 황민화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동화 촉진을 위해서 상해회라든가 내선 협화회 같은 거를 설립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 그 만들어진 상해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의 일본 내에서의 최초의 친일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내선 협회화라고 하는 것은 민족 차별과 대립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한국 민족, 일본 민족의 융합이라고 하는 호글 아래 한민족을 일본에 이제 그 동화시켜서 결국 이제 황민화를 추진해서 식민지주의에 반대하고 민족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을 억압하는, 그러면서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서 내선 일체를 일본 국내에서 추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내선 협화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선 협화회라든가 상해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내에 있는 제일동포들의 황민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민화 정책의 실제를 보면 뭐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궁성요배, 이제 궁성요배는 천황이 고자는 지금의 황고라고 하는 그 도쿄에 있죠.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하게 하고, 또 한국에도 그 도초에 만든 일본의 신사에 정기적으로 참배를 하게 하고 창씨 계명을 하고 또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조선인 또는 조선적인 그 뭔가를 다 없애고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천황에 부역하는 황민으로서 충실한 신민으로서 이제 그 재탄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황민화 정책의 실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국 신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미를 살펴보면 제일 한국인들의 사회 생활을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일종의 이제 탄압만 일삼았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회유책 같은 것도 이제 마련이 되는데, 예컨대 이제 취업이나 입주를 주선하거나 또는 이제 참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통 선거권이 도입된 게 이제 1925년인데 이것도 이제 일본 국민 뭐 표면상으로는 일본 국민이 된 제일동포들에 대해서도 일본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5년의 보통 선거권 도입 이후인 1929년 사카이시 시의회 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제일동포 출신이 그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낙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박충금이라고 하는 상해회를 이끌었던 그 일본 내의 친일 단체인 상해회를 이끌었던 박충금이 1932년과 1937년 도쿄 4구에서 총선거에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박충금의 그 국회의원 당선이 일본 의회 당선이 뭐 32년, 37년 이 단계는 이제 그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당 정치인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가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거수기 같은 그런 역할로밖에는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박충금이 그 제일동포로서 한국계로서 제일동포들의 이익을 일본 의회에 대표하기 위해서 선출됐다기보다는 친일파들에게 열심히 친일적인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제 그 데몬스트레이션하는 그런 측면에서 친일파의 활동 공간을 하나 부여해주는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병제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 국민으로 이제 일본 국적자가 되니까 당연히 일본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징병과 관련해서
당연히 제일동포들에 대해서도 징병을 해야 되는데 한국계 사람들에게 제일동포에게 총검을 주었을 때 이것을 거꾸로 총검을 그 자신들에게 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그 징병 제도는 일본 제국주의에게는 양날의 검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또 태평양 전쟁에서 특히 열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938년, 39년, 43년, 1938년, 42년, 43년에 각각 육군 특별지원병, 해군 특별지원병 그리고 징병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강제 징용뿐만 아니라 강제 징병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민화와 제국 신민으로서의 권리 부여와 관련해서는 영화 호타루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도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주연으로 이제 활동했던 다카쿠라 켄이 이제 주인공이 여기서도 주인공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특공대원 출신인 야마오카가 동료 후지의 사망을 계기로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과거, 즉 조선인 특공대원 선제 일본명 가네야마를 회상하면서 그의 연인이었던 지금의 그 야마오카의 아내가 된 그러나 과거에 이 아내가 이제 도모코인데 이 도모코가 원래는 그 선제의 애인이었단 말이죠. 연인이었단 말이죠. 그 선제가 특공대로 이제 그 가서 가미까지 특공대로 가서 이제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마오카와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도모코의 마음속에도 야마오카의 마음속에도 가네야마라고 하는 일본명으로 산 한국인 특공대원 선제에 대한 그런 게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서 그의 이제 그 한국 친척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제국 신민으로서의 그 징용과 징병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영화 호타루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국 시대 제국주의와 일본의 그 이주해간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대국 노선에 맞춰서 강력한 근대화, 이거를 서양화, 이거를 문명화 전략을 전개해서 마침내 부국 강병을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둘째, 한일 병합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 자본주의가 급성장함으로써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한국인 노동자를 일본으로 유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일본으로 유입된 한국 노동자는 주로 탄갱과 광산 등에서 육체 노동에 종사했으며 일본인 노동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을 받으며 열악한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넷째, 제일 한국인 노동자는 동화, 즉 황민화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 제국의 신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강제로 부여받았지만 법의 집행 과정에서는 내지인인 일본인과 외지인인 한국인 사이에는 엄격한 차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 일본 제국 신민의 권리로서 제일 한국인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박진금이 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일동포들에게 부여된 참정권은 제일 한국인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라기보다는 친일파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통로였을 뿐입니다.